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턱을 낮췄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시큰둥한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재건축 인센티브를 얻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가격이 높은 탓에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를 사들였다는 분석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 일주일 만에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의 약 60%는 기존 대출 갈아타기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힐링타임과 킬링타임, 앞에 고작 단 한 글자 차이인데 이 단어가 주는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힐링타임이 되기도 하고 킬링타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시간에 이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힐링 타임이 될 수 있고요. 또 게임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킬링 타임이 될 수 있겠죠. 정말 느낌이 사뭇 다른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만 한 요즘 시장 힐링 타임으로 보내고 계신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힐링 타임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고민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각종 관련된 대출 상품, 특례 보금자리론도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관망하고 또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과연 더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바닥권을 찍고 보합세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슬슬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참 바닥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정확한 바닥권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 가격보다 평균 가격보다는 더 저렴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 게 지금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해서 정확히 내가 이때 시점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지금 세워두셔야 되는데 혼자 세우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방송 연락 주시면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들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 마음으로는 지금같이 하락기일 때, 많이 침체됐을 때 사두면 나중에 좀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쪽 마음으로는 이런 시기에 섣불리 샀다가 내가 또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자세히 전해주세요.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며칠 전이었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노후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이 그 내용들이 좀 베일을 벗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응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먼저 조범식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이 택지지구, 특히 일기 신도시들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가 노후되고 또 이 노후된 단지들이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택지지구 특히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뭐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국토부에서 지난 2월 7일 날 이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내놓게 됐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택지지구 신도시는 어떤 지역인지 좀 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월 7일 날 국토부에서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노후계획도시 하면은 일기 신도시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노후신도시 특별법으로 가칭으로 얘기를 하고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 택지지구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부분들을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지구, 신도시들의 대상, 그 조건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사업, 즉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기본법을 토대로 이 택지지구 내지는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들의 준공이 20년 이상 된 지역들만 적용이 되는 법이고요. 무조건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택지지구가 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만 이 택지 개발에 대한 노후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일기 신도시들 뭐 분당을 필두로 해서 5개 일기 신도시들은 이 두 주권을 다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일기 신도시 외에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래됐던 택지지구들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이런 적용 대상 조건에 포함이 되는 지역들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일기 신도시가 좀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런 기사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려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기본 방침이 국토부에서 이미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지만 이번 달에 국회에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첫 번째 관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여야가 모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동일한 내용,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협의가 다른 법안들에 비해서는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국회를 얼마나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국회가 통과가 된 이후에도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면 바로 기본 계획을 지자체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 계획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장기 계획의 수정은 5년마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기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 지자체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들 수가 있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앞에 숫자를 붙이죠. 2030, 2040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기본계획입니다. 자, 이런 기본계획을 지자체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평균 1년에서 많게는 2년씩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해당 택지지구만 한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 차원이 아닌 국토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계획을 더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또 기대하는 만큼 빨리 재건축이 움직여지기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 안에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 그 단지별로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진행됐던 거를 이제 특별한 여러 단지를 묶어서 이렇게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특별 장비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의 특례 그리고 지원 사항들이 이번에 함께 발표가 됐거든요. 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하겠다. 실제로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들도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됐지만 그보다도 더 완화해서 진행하겠다. 특히 공공성을 확보하면 즉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또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면 아예 면제도 시켜주겠다. 즉 안전진단 단계 자체를 넘어서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토지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거지에서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또 상업지에서는 상가 그런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주택지역 안에서도 공원도 만들고 또 상가도 만들고 또 사무실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용도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종상향을 통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으로 3종이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종상향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부족한 용적률을 더 상향을 시키겠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단지 내에서의 일반 분양 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서 사업성을 좀 더 좋게 하겠다. 또 시장에 좀 활성화시키게끔 하는 유도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 지역마다의 규제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충수 제한이 있어. 아, 여기는 고도 제한이 있어. 또 여기는 용도 제한이 있어. 여기서는 이 주택 이거밖에 못 지어 라는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제들을 다 없애는 지역들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즉 충수 제한이 있던 지역들이 충수 제한이 없어지고 또 그 고도 제한도 없어지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 앞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한 지역이 바로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이번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신도시들, 특히 노후 택지지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규제들을 없애서 충분히 높게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게 우리 단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고 있는 단지들 통합으로 진행되면 그 안에 포함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리모델링이 진행될 때 이 리모델링의 가장 큰 단점이 세대수 증가거든요. 15% 기존의 세대수의 15%밖에 늘리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계속 리모델링 하되 세대수 늘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15% 이상으로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같이 함께 이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크게 이 특별정비구역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구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 복합 공밀개발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의 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세권 공밀개발로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구역은 어떤 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대규모 정비구역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개 단지 이상이 함께 뭉쳐서 큰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제시하는 게 뭐라면 우리가 택지지구에서 개발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도시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학교는 몇 개가 필요하고 여기에 상업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충분히 계획을 하고 나서 개발을 한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재건축만 하게 된다면 여기에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들, 편의시설들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가장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단점이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단지들을 같이 묶어서 하되 여기에 기부 체납, 공공기여를 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더 주겠습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느냐? 학교 하나였던 지역들을 학교를 2개 내지는 3개로 더 늘려주고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안에 상업지들도 만들어서 편의시설 또 공원들도 만들고 이런 기부 체납을 한 단지들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더 높게끔 짓게 하겠다라는 게 이 통합정비구역의 대규모 블록 방식의 사례다,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마다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이 조금 단지마다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좀 제가 이번 내용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많은 단지들이 통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합, 즉 이 정비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하나만 두겠다는 겁니다. 단지가 4개니까 그럼 조합도 4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합으로 한 개의 조합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대규모 지역의 조합이 여러 개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가다 보니까 하나의 주체만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가게 되면 그만큼 의견을 통합하고 또 이 단계를 하나씩 진행되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나올 수가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역세권 쪽에 있는 역세권 이 통합 정비 사업 예시인데 역세권에 뭉쳐 있는 단지들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최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을 하게 되면 이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이 상업시설까지도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복합 환승세타라든지 내지는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자리들까지 함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단지들 다 영종률 500%까지 허용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 기능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역세권 통합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단순히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했던 2가지 적용 대상 조건이 있죠. 바로 택지 조성 사업이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 거기에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 있는 지역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지역 말고도 소규모 택지가 뭉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추가 포함하겠다라고 이미 시사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적 조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특별법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이 두 조건을 채우고 있는 택지지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총 49개의 택지지구가 현재 이 두 조건을 채우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49개의 택지지구 중에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은 22곳이 해당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7개 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지역을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이런 특별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택지지구가 어딜까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분들이 서울에 택지지구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내에 과거에 아파트지구로 지어졌던 지역들 중에 택지개발촉진법을 기준으로 지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지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이런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개포, 고덕, 수서, 목동, 상계, 그리고 중계, 신내지구가 대표적인 지역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포지구라든지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통합으로 진행될 수 있는 대규모 블록 단위의 개발 방식이 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수서지역, 수서역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도 제한도 있고 또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지금까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단지들이 실제로 이런 통합 대규모 블록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수서지구입니다. 또한 이제 목동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상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을 움직이고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학군도 더 좋고 입지도 더 나올 수 있는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취약해서 지금까지 재건축이 좀 어려웠던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중계동, 중계 1지구와 2지구에 있는 중계동 아파트들도 이런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신내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움직이기 어려운데 신내 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택지 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기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들 있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좀 취약했던 신도시,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런 특별법이 적용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택지지구 중에서는 광명에 있는 하안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재건축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하안지구가 이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능곡지구하고 화정지구입니다. 지금 덕양구에 있는 이 지역에 이런 두 지구 같은 경우가 이 일산과 이 서울 그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수원의 영통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광교, 밑으로는 동탄에 신규 아파트가 생겨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힘을 잃고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 대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건축 특별법, 특히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이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미리 좀 판단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 노후 택지지구 특별법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국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도 발의를 해야 되고 또 지역도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지금까지 숨어져 있던 지역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나오는 지역들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실제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급매물 나올 때 미리 들어가셔서 장기 거주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숨어있는 수혜 지역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별칭에 좀 숨겨져 있었던 서울에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 지역이 있다라는 점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관심 있게 보셨던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별로 내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범식 대표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조금 더 곰곰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뉴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매수하는 비율이 전체 부동산 거래 58%다. 그러면 나머지 42%는 어디일지, 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수혜를 받으면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나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파트 외의 부동산은 과연 그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의 흐름, 그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유망한 지역들, 그리고 유망한 부동산들이 어떤 부동산들이 있을지, 아파트면 아파트, 또 빌라면 빌라,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상가면 상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시기 때 미리 내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시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상수 대표 그리고 권기현 대표와 함께 저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들 하나씩 참고하셔서 다양한 그리고 알찬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여 할 만한 이 투자 전략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실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목요일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지금 성북역 롯데캐슬 전세 거주 중인데 이걸 매수 급매가 나온 것 같아서 혹시 네. 매수해도 되는지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좀 삶의 질 측면에서 마음에 드셨던 아파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내가 실제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말씀 주신 게 성북역 롯데캐슬 아파트인데 한번 내 집 마련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성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임대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요거 조금 급매물 좀 나온 거를 이거 매수로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자, 여기 위치를 보니까 뭐 여기 뭐 신분당선 역세권에 바로 앞에 위치는 롯데캐슬 골드타운인데 이거 신규 아파트예요. 2019년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거를 지금 9억 5천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좋은 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약간 그 저층 쪽이 이제 9억 5천에 금매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전체 시장 흐름을 좀 보고 그 안에서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매수했을 때 예. 그래도 회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시장에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워낙 기준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네. 이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위축돼서 굉장히 많은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수요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라고 한다면 이제 시중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고 또 특례보금자리로는 벌써 10조가 40조 중에 10조가 벌써 소화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공급량입니다. 추가적으로 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집들이 많아진다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급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이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라면 신규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 신규 아파트가 집주인이 없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단지들도 그만큼 가격을 그만큼 살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용인입니다. 용인 수지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를 용인 전체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달리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실은 어떻게 보면 위쪽에 이 용인 다른 지역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입지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인데 네네. 이 용인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전체 공급량은 한 5천 가구 정도가 연간 공급이 되면 딱 적당하다라고 보는 지역인데요. 네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7천 가구, 내년만 하더라도 한 8천 가구가 공급이 예정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네. 즉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공급이 이 수지구 쪽이 아니고요. 처인구 쪽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수지구 쪽은 공급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실은 이 공급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이 그 경전철 있죠, 경전철. 네네. 경전철 라인이 깔려 있는 그 처인구 쪽에 공급 물량이 많이 집중돼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지나 또 교통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수지구 쪽은 이 공급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뭐 당장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인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거 몇 평일 때 보고 계신 거예요? 35평. 35평인데 과거 여기 사셨으니까 네네. 제일 비쌀 때 가격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14억 이상도 거래된 적이 그렇죠. 있어서. 14억 이상까지 갔던 지역인데 지금 9억대, 10억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네. 저는 요 정도면 적당하게 이제 지금까지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지금까지 떨어진 만큼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네네. 이유는 두 번째로 이 지역이 과연 이제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냐 이걸 좀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요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냐? 또 살만한 지역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경기권에서 봐야 될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교통을 봐야 돼요. 네. 교통을 봐야 되는데 이 교통 중에서도 그냥 교통이 아니고요. 서울에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실은 여기가 신분당선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신분당선 타면 강남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다만
지금 당장 막 반등하거나 회복하거나 그러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수요가 이런 입지도 보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거는 어떤 거냐? 9억 미만에 있는 주택들만 보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9억 기준이거든요. KB 시세. 근데 지금 그 롯데캐슬 골드타운 같은 경우는 뭐 9억이 이미 넘어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실제로 실수요 매수자들이 들어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근데 다만 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위쪽에 있는 여기 수지 쪽이나 뭐 성복역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오래된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단지들이 9억대 미만에 있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이런 단지들의 실수요자들이 교통이 편하니까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들 조금씩 들어서면 이 조금 더 저렴했던 9억 미만에 있는 단지들의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규 아파트인 롯데캐슬 골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의 단지들이 가격대를 받쳐주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등하는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금액대는 아니다 보니까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이제는 좀 안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특히나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들은 다 10억에서 11억대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맞아요. 단지 내부적으로 아마 금매물이 9억 중반대가 나왔다라면 그거는 뭐 시세 대비 봤을 때는 좀 저렴한 금액대니까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실거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네네. 예, 특히나 이제 여기 주변 지역에 용인 플랫폼 시티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 지역들도 위치해 있고 여기 이제 업무타운이나 펜시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신다라면 뭐 1년, 2년 살다가 나오실 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네네. 조금 더 그런 긴 안목을 보신다라면 지금 나온 금매 잡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찬성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은 용인 지역이라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공급량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른 지역에 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전문적인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세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KCC 스위첸 거주 중인데 네. 지금 34평 분양받아서 거주 중이거든요. 요거 네.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을지 고민 중이어서요. 아,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좀 매도를 하고 조금 예, 더 예, 상급지로 이사를 가볼까 보시는 건데 상급지는 네.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아, 지금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서 용산도 강남쪽도 굉장히 보고. 좋은 예, 데인데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좀 갈아타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예. 말씀 주신 이 용산에 있는 KCC 스위첸 아파트의 전망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대표님 네.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용산 효창공원 압력에 네.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죠. 용산 KCC 스위첸. 네. 또 네. 신규 아파트예요. 네. 그 용산이란 지역은 뭐 여기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개발 호지를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용산 여기 지금 이거 팔고 상급지로 간다 하면 용산보다 더 상급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 강남 쪽으로 좀 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지역이 있는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런데 이왕 사신 거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상급지 가고 싶은데 나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용산 효창공원 압력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요 KCC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효창 4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진행돼서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일대에 있는 뭐 영문동이나 효창동 일대에 있는 지역들이 실제로 마포 쪽에 있는 공덕 쪽에 있는 뉴타운 쪽에 아이언 뉴타운이나 이런 단지들이 비교해 봤을 때는 더 입지가 떨어지던 지역이었어요.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포 쪽에 아이언 뉴타운이나 신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여기가 더 비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최근에는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용산이란 지역이 점점 상급지화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지화가 끝났느냐라고 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산은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근처에 국제업무지구, 그죠? 네. 요거는 뭐 아실 거죠, 그죠? 네, 국제업무지구 앞으로 여기에 이제 2, 3년 안에는 뭐 토지 매각을 통해서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시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상처리 효천공원 압력까지는 이미 뭐 지하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거 철도 지하화라든지 또 여기 캠프킴 개발이라든지 용산 공원 개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서울의 중심지로 점점 변하는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또 용산에 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포하고 또 강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니 우리 단지는 뭐 500세대도 채 안 되는 작은 단지에 주변이 다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네. 예. 근데 마포 공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신규 아파트에 브랜드로 막 되어 있는 막 이런 대형 단지들이 막 줄줄이 막 있잖아요. 네. 살기 더 좋고 막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잘 돼 있고 편의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거주하는 부분에서는 마포 공동이 부러울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환경이 아직까지는 이런 대규모 개발 호지는 가지고 있지만 주택지에 대한 이런 대규모 주거타운은 아직까지는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데서는 약간 더 불편함은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변 지역에 저층 주거지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개발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에 있는 밑에 쪽에 용문동이라든지 바로 이 KCC 수혜천 위쪽 있잖아요. 네. 그 뒤쪽에 있는 그 오르막 쪽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도 이미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원효로도 그렇고요. 이 위쪽에 있는 청파동이라든지 서기동도 대형 아파트로 만들어질 지금 개발 사업을 움직이고 있고 밑에 쪽에 있는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아타운 선정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이제는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진행되거나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좀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지역적으로도 용산이 이제 점점 더 상승할 건데 실제로 지금 여기 용산이 규제 지역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딱 세 지역이에요. 강남, 서초, 용산입니다. 아, 송파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네 개 지역이 핵심이 그 서울에서는 가장 핵심 지역인데 과거에는 용산 안 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용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용산의 위상이 점점 오르고 있고 이 용산에 대한 상급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개발들이 하나씩 진행돼서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지금 마포 공덕동처럼 대규모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바뀔 지역이에요. 이 라인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비슷하잖아요. 가격대가 마포 공덕하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4년, 5년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용산이 더 비싸질 겁니다. 저 이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강남, 서초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상급지로 개발되는 지역을 지금 시점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용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용산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 간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 이런 재테크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거주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앞으로 점점 좋아지니까 이런 지역은 가지고 계실 때는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뭐 2, 3억대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 30억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지역들이 용산구니까 저는 이거 다른 지역 갈아타기 반대 의견 드릴게요. 보유하시고 오래 거주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상급지 충분히 용산도 벌써 상급지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거주하시면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는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되실 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군포시 선본동에 네. 세종주공 6단지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살고 계신 집인데 우선 네. 뭐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건데 그냥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3번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 세종 주공 6단지 말씀 주셨거든요. 계속 좀 네. 거주해도 투자 가치로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군포시 3번 신도시죠? 예, 네. 3번역, 4호선 3번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인데 이 세종주공 6단지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아마 그 기쁨과 또 고통을 함께 굉장히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이 단지 가지고 있으면 아, 살고 계시면서.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뭐 처음에는 막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다가 뭐 굉장히 리모델링 추진 빨리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막 좀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생기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리모델링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나왔는데 이게 과연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네. 최근에 금액대도 좀 빠지다 보니까 이거 몇 평대 가지고 계십니까? 32평이요. 30평대면 한때 여기 좀 금액대 한참 오를 때는 6억대 중반 요 정도 수준까지도 갔었어요. 네. 네.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글쎄요. 제가 샀을 때 매수 4억에 샀는데 예.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아마 5억대, 6억대에서 5억대 정도 요 정도까지 좀 조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든 재건축으로 네. 가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단기적으로 그 이런 고금리 시대에 물려가지고 이제 수요도 많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빠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좀 빠지더라도 과연 탄력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네.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실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얼마 정도 더 떨어질 것인지 뭐 지금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많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네.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고 회복하고 나서 그 이상으로 가치를 또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네. 이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리모델링이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리모델링으로도 충분히 추후에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일기 신도시 이제 노후 택지지구 특별법의 내용이 좀 나왔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은 역세권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블록으로 묶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서 여기는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뭐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단지인데 우리는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우리 재건축 안 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 중에 보면 리모델링 하고 있는 단지들도 세대수를 증가시켜주겠대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게 실은 이 사업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정부에서 또 이 지자체에서 여기는 노후 택지지구입니다.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적용해서 개발을 진행시켜야 됩니다라고 누가 봐도 확실한 지역이잖아요. 3번 신도시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단기적으로 조금 힘든 거를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을 보시고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리모델링이든 내지는 중간에 재건축으로도 선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500%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건축으로도 선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이런 기회들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가격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또 과거 수준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저 너무 이렇게 뭐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보시고 거주를 하신다면 그래도 나중에는 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좀 잘 참으시고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조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 지금 반포동에 네. 조금 오래된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네. 노후 빌라 네. 지금 거주는 안 네.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들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주소가요, 반포동 728-2예요. 728-2번지. 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투자 관점으로 한번 네. 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포 1동에 위치해 있는 네. 그 빌라 같은데요. 네. 요거 혹시 전입면 금액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매매가가 2억 8천이고요. 투자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2억 8천에 그러면 전세가 한 네. 8천 정도라는 네, 네. 얘기네요. 네. 전세가 왜 이렇게 싸지? 요거 혹시 원룸입니까? 원룸에다가 제가 좀 걸리는 게 지하라서. 아, 그 지하에 있는 예. 원룸이네요. 네. 그래서 금액대도 좀 저렴하고 전세도 굉장히 네. 저렴한 상황이다 네. 보니까 요금은 투자 금액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여기 지역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역은 실은 뭐 최근에 여기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네. 이 신논현역하고 논현역 사이에 있는 여기 반포동 1동 네. 이 지역이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막 있다 없다 막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이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반포 자이나 이런 단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네.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은 금액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또 거기에 여기 이 경부고속도로 이 라인에 이제 입체화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지하화 계획이었는데 이 지하를 하지 않고 위에 이제 네. 덮개를 씌워서 네. 쉽게 오갈 수 있고 이제 지상 구간은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입체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구간 안에 딱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반포 1등이에요. 네. 그 주변에 뭐 예전으로 따지면 혹 같은 그런 뭐 이런 경부고속도로도 없어지고 단절성도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반포 1동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선택하신 해당 물건이 좀 아쉬워요. 네. 예. 그리고 아마도 오래됐겠죠 반지하니까 네. 그죠? 네, 오래됐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반지하이고 또 원룸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재개발을 못했던 지역인데 네. 이번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가 확 풀리고 새로운 게 나오면서 이제는 네. 강남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배 1동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네. 방배 1동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실은 예. 강남 전체적으로 이 저층 주거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지역에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하고 조금 더 2억 정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규 깨끗한 빌라들도 많거든요. 예. 저는 그런 지역들에 있는 빌라들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포 1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예. 물건을 조금 더 나은 물건을 다른 지역에서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리풀공원 주변 지역이라든지 네. 또 역삼동이라든지 네. 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이 방배동, 역삼동 일대 지금 모아타운 움직임이 많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못 찾겠으면 네. 저기 세미나 오시거나 제가 개별 따로 상담해 드릴게요. 아, 예. 그래서 딱 감사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네. 일단은 보류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투자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 자금에 비해서 물건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일러주신 지역으로 다시 한번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